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연습 첫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토대라면서 전시작전 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상재난이 일상화된 가운데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와 기후 예측 모델 정교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미 육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50주기를 맞았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유가족을 초청해 두 장병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전협정 유지와 공동경비구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지 연습과 맞물려 진행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하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와 이를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원활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도 언급했습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서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을지 연습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연습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서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U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전훈 등을 반영해 이뤄지며 우리 군 참여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18,000여 명입니다. 이번 연습 기간에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과 체계 관련 공동평가도 일부 시행됩니다. UFS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군은 사전에 계획했던 훈련들을 차례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군 50-51 보병사단은 적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에 필요한 산업 동원물자 생산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해군 1, 2함대와 잠수함 사령부,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장병들도 기지 항만 방호와 항공구조, 원격진료 훈련 등을 소화했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 서측 도서 최전방을 찾아 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주 사령관은 장병들에게 UFS 연습 기간 적의 전략과 전술적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UFS 훈련을 통해 연합 합동 전 영역 작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대화를 제안하고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우리 국방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재창하고 이어 모두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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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주한외교단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선열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모습도 영상으로 되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를 제안하고 남북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독립유공자 283명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부인인 고 최줄래 여사 등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기상재난이 일상이 됐다며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거제와 통영 등 수해 피해 지역 대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댐과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기상위성 추가 확보로 기후예측 모델을 정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 39 보병사단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 지역 수해 피해 현장에 장병 240여 명을 투입해 토사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육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수해 복구 대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세우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에 주둔 중인 공군 1전투비행단이 임시로 자리를 옮깁니다. 군 당국은 작전 차질을 줄이기 위해 일전비의 기능을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 중원기지 등 3곳으로 나누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지 이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광주기지 기능의 빠른 이전을 직접 지시하면서 광주 1전투비행단 분산 배치가 사실상 공식화된 겁니다.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작전 운용 역량과 기지별 수용 능력을 검토해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 중원기지를 임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광주 1.B가 맡고 있는 조종사 교육 기능과 전투 임무 기능은 예천과 서산기지로 나누어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예천기지의 일부 기능을 충주 중원기지로 옮기는 연쇄 이동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군은 비행교육과 정비, 작전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글루와 사무실 등 필수 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특히 비행교육용 시뮬레이터 시설도 차질 없이 옮겨 신규 조종사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서남권 영공방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상대기 태세를 타 비행단과 효율적으로 조정해 방위 태세를 완벽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불편을 겪을 장병과 가족들을 위해 주택 지원과 자녀 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복지 지원책도 함께 가동됩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무안군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내 부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연내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기지가 유사시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한미공군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에 대해 국방부는 미 측과 실질적인 대화를 긴밀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 육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의 공격으로 피살됐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인데요. 사건 50주기를 맞아 희생 장병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선 유엔군 측이 관측 시야를 가리던 미루나무에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갑자기 공격에 나섰고 현장에 있던 미 육군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베럿 중위가 피살됐습니다. 한국군 장교와 한미 장병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한반도 전면전 위기로까지 번졌습니다. 한미는 사건 사흘 뒤 문제의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폴 버니언 작전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과 폭격기 등 대규모 전력이 전개됐습니다. 사건 이후 JSA에는 군사분계선 경계 표식물이 설치됐고 남쪽은 유엔군이, 북쪽은 북한군이 나눠 경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50주기를 맞은 18일 캠프 보니파스에서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추모식이 두 장병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전협정 유지와 공동경비구역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엔 보니파스 대위와 베럿 중위의 유가족들도 참석했습니다. I wish so very much that I had had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him, but I'm so very proud of him and the U.S.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for keeping his legacy alive, as well as Mark Barrett. It means a lot to me and our family. I guess just the walk towards peace is sometimes a long one. They laid down their lives, and other soldiers were very badly injured during the incident. Things were changed to make soldiers safer with equipment, with how they were placed. I'm glad that a lot of good came out of it.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엔사와 우리 군 장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모식은 두 장병을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의 무게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프 보니파스에서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이신속 대응사단이 근접전투 사격 훈련을 통해 장병들의 실전 사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기관단총에 이어 권총 사격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된 사격 훈련 현장을 안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격 신호가 떨어지자 육군 이신속 대응사단 장병들이 표적을 향해 기관단총을 빠르게 사격합니다.
탄약이 떨어지자 신속히 권총으로 사격을 이어가고 빠르고 안정적인 탄알집 교체로 기관단총 사격을 다시 이어갑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사격하는 순간에도 다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표적지까지의 거리는 불과 25m. 100m 이내의 근접 전투 상황을 가정해 짧은 거리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동간 사격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사격 능력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화기 전환 사격 훈련. 개인 화기 탄약이 떨어지면 신속히 보조 화기로 바꿔 운용하는 법을 익힙니다. 계속해서 탄알집 교체 사격. 개인 화기의 신속한 재장전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고 사격을 이어갑니다. 이번 근접 전투 사격을 통해 단순한 사격 능력뿐만 아니라 사거리 판단, 화기 컨트롤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우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팀 단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특성상 소수의 인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어둠 속에서 규모 미상의 적과 교전을 하는 등의 우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전 시 정해진 장소에서 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에 본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는 새롭게 보급된 특수작전용 권총 글록 19의 시범과 사격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실전형 훈련을 반복해 어떤 전장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수행 능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전입니다. 한 발의 포탄을 명중시키기까지는 장병들의 정확한 호흡과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육군 66 보병사단이 105mm 견인포 실사격 훈련을 통해 화포 운용 능력을 다지고 포대원과의 팀워크를 끌어올렸습니다. 차성유 기자입니다. 빨간 깃발이 힘차게 사격 신호를 알리자 희뿌연 연기와 함께 포탄이 날아오릅니다. 육군 66 보병사단이 지난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칠성훈련장에서 105mm 견인포 포탄 사격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원이 감소 편성된 동원사단의 특성을 고려해 보병여단 포병대 장병들이 통합된 완편포대를 꾸려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50여 명과 M101A1 105mm 견인포 3문이 투입됐습니다. 견인포 특성상 수동으로 탄을 다루고 포를 운용하기 때문에 포대원과 호흡을 맞추고 훈련 과정을 되짚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는 실사격 전 오차 없는 훈련을 위해 실제 훈련과 동일한 과정으로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화포 사전 정비와 기술 검사, 사중 안전통제관 편성 등 실질적인 위험 요소 제거 활동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이어지는 실사격 훈련에서 장병들은 30여 발의 포탄을 쏘아 올리며 견인포의 화력 전투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견인포의 전술적 운용 능력과 장비 조작 능력을 더욱 숙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해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부사관 206명이 지난 14일 임관했습니다. 9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친 신임 부사관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14일 교육사 호국관에서 292기 부사관 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임관식엔 강정호 해군 교육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과 가족, 내빈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신임 부사관들의 임관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부사관은 모두 206명. 이들은 지난 6월 15일 입영해 9주간 전투수영과 야간 전투행군, 드론 조종자 취득교육,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교육 등 군인화, 해군화 과정을 통해 군인 기본 자세와 기초 군사 지식을 습득하고 전투 기술을 숙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팀 리더십 프로그램과 서킷 트레이닝을 통해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체력과 부사관 역할에 부합하는 리더십 역량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복 입은 군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초심을 끝까지 지켜주길 당부합니다. 부사관 계급장이 승리를 상징하듯 선배 전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는 멋진 292기가 되어주길 당부합니다. 임관식엔 특별한 이력을 가진 인물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영현 하사를 비롯한 49명의 신임 부사관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병사 부사관 및 해양경찰로 근무하다 해군 부사관의 뜻을 품고 재입대하면서 2개의 군번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재용 하사 등 10명은 국가유공자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게 됐습니다. 함께 흘린 땀과 함께 나눈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부사관들은 교육사 예하 학교에서 군사특기별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받은 뒤 해상과 육상부대에 배치돼 대한민국 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92기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 중인 한빛부대 21진이 현지 전개 후 처음으로 실시한 유엔 작전 준비태세 평가를 마쳤습니다. 공병과 의무, 작전 지원 등 부대의 전 기능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아 전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소식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휘소에 상황이 부여되자 참모들이 즉시 보고 체계를 가동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지휘 결심에 따라 각 기능별 임무가 빠르게 이어집니다. 유엔 남수단 임무단이 주관한 작전 준비태세 평가 현장입니다. 지난 4월 현지에 전개한 한빛부대 21진이 유엔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평가단은 지휘 통제와 임무 이해도부터 공병작전 수행 능력, 의무, 그리고 군수 지원까지 부대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한빛부대의 핵심 임무인 공병 분야에 대한 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한빛부대는 2013년 첫 파병 이후 남수단에서 누적 약 2,800km의 도로를 보수하며 유엔의 평화유지와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도 공병대대는 주 보급로의 보수와 기반시설 복구, 중장비 운용 능력을 점검받았습니다. 경비대는 유엔 교전 규칙에 따른 대응과 현장 통제 능력을, 의무대는 부상자 분류와 응급처치, 환자 후송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평가단은 한빛부대 21진이 전 항목에서 우수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병 분야의 전문성과 각 기능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임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평화유지 임무 수행을 준비하며 국내에서부터 흘린 21진 장병들의 땀과 노력이 남수단 현지에서의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보안 사항을 즉시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국내에서부터 이어온 기능별 주특기 훈련의 성과를 남수단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빛부대 21진은 앞으로도 주 보급로와 기반시설 복구, 의료, 민군 협력 활동을 이어가며 남수단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환태평양 훈련부대가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2026 림팩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8일 제주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24개국 다국적 참모단과 해상 전력을 지휘했습니다. 또한 정조대항함은 연합방공 작전을 조정했고 대전함은 해상화력 지원 경연에서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정돼 16년 만에 림팩 바다의 탑건 영예를 안았습니다.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이 18일 해군병 727기 입영식을 열었습니다. 770여 명의 입영 장정들은 가족들의 배웅 속에 입영 선서를 하고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해군 장병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5주 동안 전투행군과 야전교육, 전투수영 등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다음 달 수료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사업 계획 고도화 교육과 투자자의 만남 기회가 제공되며 최종 5개 팀에게는 모두 2천만 원의 상금과 보훈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KFN 국방 뉴스는 계속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KFN 국방 뉴스 2부 첫 번째 소식, 국방일보가 주목한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국방 하이라이트입니다. 국방일보 서현우 취재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국방 현장에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육군의 아차 사고 관리 우수부대 선정 소식입니다. 육군은 지난 14일 2026년 전반기 아차 사고 관리 우수부대로 지상작전사령부 화력여단을 선정하고 육군 참모총장 부대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아차 사고, 교통사고 예방인가요? 어떤 의미의 행사죠? 네, 실제로 인명이나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제거하는 건데요. 육군의 올해 전반기 아차 사고 발생 건수는 7,0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5건보다 약 57% 증가했습니다. 네, 위험 요인을 더 많이 찾아냈는데 실제 안전사고는 오히려 더 줄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차 사고 발굴이 늘어난 것과 함께 안전사고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수부대로 선정된 화력여단은 어떤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먼저 장병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차 사고 우수 사례 공모전을 열고 플래카드와 배너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했고요. 안전 점검의 날과 연계해 실제 사례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장병들이 위험 요인을 직접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자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없앤 것이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고의 원인을 찾아내서 아차하는 순간에 그 사고를 모두 다 원점으로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고 소식, 안전한 사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해외 파병부대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할 동명부대 33진의 파병 준비 소식입니다. 동명부대 33진은 다음 달 초 레바논으로 출국할 예정인데요. 출국을 앞두고 유엔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네, 33진이 동명부대 마지막 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훈련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현지인들이 가지마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을까요? 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기동 정찰 중 시위대가 작전팀의 이동을 막는 상황부터 작전 지역에 급조 폭발물이 발견되거나 폭발하는 상황, 또 도보 정찰 중 소총과 탄약을 발견하는 상황, 또는 위병소 앞에 비무장 시위대가 몰려와 의료품과 식량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반복해서 숙달했습니다. 네, 실제 레바논 현지에 지금 긴장감이 많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한 대비가 많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습니다.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에서 불법 무기와 무장 세력을 감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첫 파병 이후 20년 가까이 임무를 이어오고 있고요. 작전 임무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과 태권도, 한국어 교실 등 민군 활동도 함께 펼치며 현지 주민들과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33진 역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평화유지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국 전 마지막까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동명부대 33진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킨 해군 장병들의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이 연평도 주변 어장에서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3,500톤급 수상함 구조함, 광양함과 장병들이 투입됐는데요. 연평어장은 우리나라 대표 꽃게어장 아니겠습니까? 해군은 가을 조업철을 앞두고 해저에 쌓인 폐어망과 폐로프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습니다. 네. 근데 해저에 가라앉은 폐기물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수거를 했다는 거죠? 먼저 오조묘라는 장비를 활용했는데요. 5개의 다리가 달린 갈고리 형태의 장비입니다. 함정이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해저를 훑으면 가라앉아 있던 폐어망이나 폐로프가 오조묘에 걸리는 방식입니다. 폐기물을 발견하면 부위를 연결하고 함정에 크레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음파 탐지기도 함께 활용해 넓은 범위의 해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을 수거했나요? 네, 이번 활동에서만 약 9.1톤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해군이 2008년부터 연평어장 해양 폐기물 수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 이후 수거량만 64톤에 달합니다. 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사고를 미리 막는 육군의 아차 사고 관리부터 레바논에서 평화를 지키는 동명부대, 그리고 연평어장의 환경과 어민들을 지키는 해군의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일보 서연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의 보안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1일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개편에 따라 군 보안을 전담하는 국방보안지원단을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됐던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을 분리해 각 기능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방첩사 기능 분리의 배경과 새롭게 출범한 국방보안지원단의 역할, 앞으로의 군 보안 방향을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첩사를 해체하고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분산하겠습니다. 불법 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 기능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방첩, 방산 관련된 정보 활동과 방산 사이버 보안 등의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 방첩본부를 신설하고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창설하는 국방보안지원단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국방보안 분야에서 최적화되고 보다 전문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개편은 군 보안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방첩사 기능 분리의 배경부터 국방보안지원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영 국방보안지원단장 직무대리,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개편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방첩사에는 방첩과 수사 보안 등 폭넓은 기능이 함께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편하면서 이 기능들을 모두 분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권한의 집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의 집중과 그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방첩사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정보의 기능이 있었고 또 보안의 기능도 갖고 있었고 또 수사의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지면 굉장히 큰 권력인데 그에 마땅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부족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문제 의식이 많이 나왔었고 이번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능을 분리해서 권한 집중을 좀 막고 견제와 감시, 통제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좀 그 안에 집어넣고 제가 볼 때는 분리했을 때 세 가지 기능이 각자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보와 수사, 보안 기능이 한 조직에 집중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에서 이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는 이제 잘잘못을 아는 권력이거든요. 수사는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인 것이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군 내부의 사정을 속속이 볼 수 있는 일종의 기능이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지면 견제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기능이 분리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A기관이 B기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에 요청을 할 때 이것이 구두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요청하고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것이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민주적 통제의 첫 걸음이고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개편에서는 동향조사나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일부 기능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군의 정보활동과 통제 방식의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인사세평 같은 경우 보면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인사세평을 아무리 잘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모종의 어떤 이유로 잘못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준과 절차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평이 잘못 작성됐을 경우에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점이 이제 많은 문제점으로 이제 인식되어 왔고,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 방첩사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와 수사, 보안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정보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인데, 인사세평을 통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군에서는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인사세평을 통해서 누군가는 적절하고 누군가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판단을 방첩사에 내린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권력과 부작용이 예측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첩사는 방첩의 기능에 충실하고 인사는 인사 나름대로 고유의 기능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번 개편은 권한은 나누고 각 기능은 전문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첩과 수사, 보안을 분리하면 군 보안 역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대형 종합병원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뭐 전문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고유의 기능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된 전문병원으로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각의 기능 등을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한 가지는 그 세 가지 기능들을 잘 엮어서 조율하고 통제하는 절차는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그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진영 단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국방보안지원단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방보안지원단은 어떤 조직이고 왜 지금 출범하게 됐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방보안지원단은 7월 31일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단에서는 기존 방첩사가 담당했던 군 보안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 신원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요. 군 보안정책과 대책수립, 보안교육과 보안점검 등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방첩사와 크게 달라진 점은 방첩, 보안, 수사 등 광범위한 업무 범위에서 군 보안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됨에 따라 군 보안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이 군 보안 체계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단장님께서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조사를 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중앙보안감사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경우 매년 실시하고 4단급 부대는 훈령에 따라 경년으로 시행합니다. 후반기 보안감사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는 기존 방첩사에서 시행했던 지침을 준용해 보안의 부대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보안사고조사는 보안 위반이나 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을 신고받아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에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보안 사고 유형들을 보면은 문서나 자료 유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이 이런 사이버 영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사고 조사도 이런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 보안 사고가 사이버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조사관들도 최근 추세를 반영한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사고와 사례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 보안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개편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첩, 수사, 보안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군의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군 정보기관도 민주적 통제 예외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군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업무 특성상 비공개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투명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통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은 엄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까지 전부 비밀처럼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국방 운영의 투명성은 제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한을 분리하고 정부의 통제, 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최종적인 기준은 상관이나 또 아니면 뭐 특정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지정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동하는 군의 정보기관의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방보안지원단은 국방부의 직할 부대로 편성이 됐고 또 기존과 다른 인사체계도 적용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국방보안지원단은 국방부 직할 부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과 감찰실장 직위에 군무원을 보임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대령상 임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이나 권한 오남용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서 개방형 직위 편성 부대로 전환하였습니다. 전문성도 강화했고요. 기존 방첩사 출신의 인원과 각군에서 선발된 인원이 합동 근무 체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경력자 중심으로 감사 조사관을 편성하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인원만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군에서도 인공지능, 드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첨단 기술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보안 위협도 생길 텐데요. 국방보안지원단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군에 도입될 때 보안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보안 점검과 감사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박사급 전문 인력을 확보했고요. 민간 교류를 통해 첨단 기술에 대응하는 보안 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AI, 스마트폰, 클라우드처럼 군의 어떤 환경 변화가 업무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군 보안에서 가장 위협이 될 만한 체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영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보안 위협의 양상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네. 예전만 해도 문서를 부대에서 갖고 나가지 않으면 되고 뭐 시설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AI의 위험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성형 AI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군사 문서들이 생성형 AI에 탑재될 위험성도 있고요. 예전 같으면 사진 찍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사진 찍으면 찍음과 동시에 클라우드 백업으로 업로드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이것저것이 AI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종합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서도 위협인 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장병들의 생활 습관도 바뀌어진 그 AI 환경에 따라서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일각에서는 조직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신원조사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 차질은 없었습니까? 네, 국민과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원조사를 포함한 주요 임무는 부대 창설과 동시에 재개하였습니다. 군사보안 대책 수립과 지원, 시설 보안, 보안 영향성 평가 등 각 군에 공지하는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일부 법령이나 훈령, 규정은 제정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라도 관련 지침을 통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개편은 기능을 분리하고 또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 사고의 예방과 통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에 새로운 보안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개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요.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의 부서가 별도로 독립을 했는데 독립된 기관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량을 쌓는 것,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인데 그래도 이 세 개 기관이 업무 협조라든지 유기적인 협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세 개가 새로 독립됐지만 앞으로 이 규정과 절차를 고도화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갈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장님. 과거에 방첩사령부는 약간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국방보안지원단은 이름에도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병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보안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국민과 장병들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국방보안지원단을 만들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과거 보안 업무가 위기자 적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국방보안지원단은 부대 이름처럼 국방의 보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의적인 기밀 유출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하거나 시스템이나 규정의 미비로 보안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대가 보안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병들과 가까이에서 교감하고 소통하는 국방보안 전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원하는 국방보안 전문 조직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 보안 체계가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할 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강한 군대라고 하면 세 가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입니다. 네. 어떠한 양상이 되었든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로 국방 운영 체계가 작동하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체질화되는 것, 체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군대인데 우리가 비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비밀은 엄수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이거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준비, 태도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군대인 거죠. 싸우면 이기는 군대인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개편된 이런 세 조직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량도 쌓고 훈련도 제대로 하고 미래전의 양상에 대비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 세 가지 차원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우리 강한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로 혁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군 보안 체계의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국방보안지원단장 직무대리,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남부 지역으로는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온난 스뷰난 공기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뇌우도 동반될 가능성도 있으며 곳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원주는 2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32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온난 스뷰난 공기가 지속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장병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